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기억을 저장하는 순간이 당신에겐 지옥이 된다. 1시간에 100만원. 더도 덜도 없어. 깎으려고 하지 말아요. 나도 팁은 받지 않을 거니까. 여자가 거칠게 신발을 벗어 던졌다. 오물오물 질겅질겅. 자그마한 입술이 현란하게 움직였다. 그녀가 나를 보더니 불속 주머니에서 껌을 꺼내어 내밀었다. 민트향이라고 적혀있는 포장지가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분홍색이다. 분홍색 민트. 어딘가 여자를 닮았다 생각했다. 나는 고개 저어 사양하고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그녀가 서 있던 자리에 그녀의 발에서 벗어난 하이힐이 내 운동화 속에 말뚝처럼 박혀 있었다.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셨던가요? 그녀는 벌써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마치 내가 손님이고 그녀가 집주인인 것 같았다. 바다였으면 좋겠는데 하이킹은 힘들어서. 그 순간 여자의 입 옆으로 보조개가 패었다. 해외여행이면 금상첨화지만 하고 이어 뱉은 중얼거림 때문이었다. 다분히 속물적인 소망이었지만 그 보조개 덕분에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일렁거렸다. 그녀의 얼굴을 조금 더 확인하고 싶어졌다. 큼직한 선글라스로 얼굴을 반이나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볼 수 있는 건 오물거리는 입술밖에 없었다. 그것 좀 벗어볼래요? 눈을 보고 싶어서. 그래요. 어려운 주문도 아닌데.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선글라스를 벗어 제낀 그녀가 상체를 수그렸다. 그러자 자연스레 깊은 가슴골이 드러났다. 원한다면 여기도, 아니 더 은밀한 곳도 기꺼이 보여줄 수 있다는 의도가 명백했다. 하지만 눈을 보는 것으로 좋겠다. 아이라인을 길게 뺀 눈은 사납게 보이려고 해도 사나워질 수가 없는 모양새였다. 특히 눈웃음은 짙은 색의 아이섀도로도 가릴 수 없었다. 예뻤다. 내가 안내 책자에서 본 그대로였다. 그녀가 눈을 깜빡거리자 위잉 하는 소리가 들렸다. 검은 자위를 막처럼 뒤덮고 있는 렌즈는 M사에서 새로 개발한 카메라 렌즈일 터였다. 녹화는 물론 촬영한 영상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뇌로도 옮겨 심을 수 있는 개발품이었다. 물론 데이터를 따로 저장해서 원하는 대로 재생, 편집시킬 수도 있었다. 1시간을 서비스 받든 2시간을 서비스 받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6년 동안 사귄 연인이란 설정만 있다면 1시간을 서비스 받고도 오래된 연인의 기억을 소유할 수 있었으니까. 이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편집 기능이었다. 다이내믹한 영화 한 편에 이어 붙일 수도, 슬픈 멜로에 이어 붙일 수도 있었다. 이 획기적인 렌즈가 개발되었을 때 어느 사업가가 뛰어들었다. 사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곧 데이트 업체를 사들여서 렌즈를 응용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름하여 타임 서비스. 이것이 그가 내건 광고 문구였다. 기억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여성과의 데이트를 영원히 간직하세요. 청초한 매력의 여배우의 사진과 함께 실린 광고는 좋은 호응을 얻었다. 그의 사업은 승승장구했고 3년이 지났을 땐 명실공히 업계의 일자로 자리 잡았다. 나는 여자의 눈을 바라보았다. 저 렌즈가 없었다면 오늘 내가 부른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다. 렌즈를 뺀 눈동자를 보고 싶었지만 허락하지 않을 거였다. 그녀는 진짜 데이트를 하러 온 게 아니다. 고객을 만나러 온 거였다. 나는 대신 돈을 지불하고 저 여자와의 시간을 소유하는 거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얼마나 이용하실 거죠? 사나 흐리면 됩니다. 내 대답에 여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3일이면 72시간이에요. 7천만 원이 넘는다고요. 가격 흥정은 불가라니까요. 무조건 1시간에 100만 원. 그게 우리 모토거든요. 커다란 풍선이 터졌다. 곱게 화장한 입 주변에 껌이 들러붙었지만 그녀는 익숙하다는 듯 붉은 혀로 제 입술을 날림 핫했다. 유선이라도 상속받았나? 그렇게 부자로 보이진 않는데. 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속대로 지불할 테니까요. 아무 걱정 말고 저하고 3일 동안 동행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녀의 시선이 오랫동안 내 얼굴에 머물렀다. 집에 방문한 이래로 무심히 지나쳐버렸던 시선이었다. 여자의 시선이 점차 오묘하게 변했다. 그녀는 내 얼굴에서 뭘 보고 있는 걸까? 평범한 키에 평범한 체격을 가진 30대 초반의 남자밖엔 안 보일 텐데. 그녀는 껌을 오물거리던 입을 가로로 길게 찢으며씩 웃었다. 자기, 외로운 사람인가 보다. 그것도 무쳐.
그래 보입니까? 이름이 뭐예요? 마냥 오빠라고 부를 수는 없고 원하는 호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내 이름은 가희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야 알아내려면 얼마든지 가능했다. 그녀의 이름은 안내책자에 상품명처럼 적혀 있었으니까 그녀 역시 납득되는지 의문은 갖지 않았다. 다만 꼬았던 다리를 바로 하면서 재촉했을 뿐이다. 자, 출발하자고요. 시간은 금이니까. 나는 선글라스를 집어든 여자의 팔을 붙잡았다. 그건 왜 다시 쓰는 겁니까? 나중에 편집한데도 원본을 요구하는 고객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돈거래하는 장면부터 시작되면 무드가 깨지니까. 참 짚을 방법 말인데요. 내려가는 동안에 얘기 나눌까요? 그녀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기록된다. 조금 전 나와 나눈 대화들도 마찬가지였겠지. 문득 그녀를 보는 내 눈빛이 어떠했을까 상상해 보았다. 부디 색욕의 눈먼 머저리로 보이진 않았으면 좋으련만. 이런 서비스를 주로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년의 사내들이라고 들었다. 외로운 남자가 아름답고 젊은 여성에게 무엇을 바랄지는 너무도 뻔했다. 더구나 100만 원이란 돈으로 산 시간들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었으니 저는 서해 쪽으로 갔으면 하는데 가희 씨는 달리 가고 싶은 장소라도 있어요. 바다에 가려고요. 네. 장소를 정한 건 아니었지만 가희 씨 말 들으니까 문득 바닷바람을 쐬고 싶어졌어요. 그쪽은 바다에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녀의 말은 이해 불가능했다. 내가 그런데요. 하고 반문하자 그녀가 중얼중얼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물을 싫어해요. 산이 가장 싫지만 바다도 그만큼 싫어하죠. 다들 휴식을 취하러 자연을 찾아 떠난다던데 나한테 그건 독약이나 마찬가지예요. 흙냄새를 맡으면 숨이 막히죠. 시멘트 냄새를 맡고 담배 냄새를 맡고 매연을 맡아야 비로소 마음이 편해져요. 게다가 바다는 끔찍할 정도야. 그렇지만 그건 개인적인 취향이고 고객님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오케이예요. 그게 우리 모토니까. 나를 의식하고 한 말은 아니었던 듯 그녀는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 지상으로 올라가자 밝은 빛이 쏟아졌다. 나는 좌석에 이끌리듯 그녀를 힐끗 쳐다봤다. 정수리 위로 쏟아진 햇살이 머리카락을 타고 내려와 상체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마치 꿀탈에 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독한 환상이었다. 그 순간 그녀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나에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가는 길에 눈을 좀 붙여도 될까요? 목소리에 숨길 수 없는 피곤이 묻어나고 있었다. 껌을 씹느라고 우물거리던 입술도 어느새 얌전히 닫혀 있었다. 그녀 덕분에 차 안은 민트향으로 가득했다. 나는 자요. 도착하면 깨울 테니까 하고 기꺼이 허락했지만 그녀는 대답을 듣기도 전에 벌써 잠에 빠져 있었다. 물때를 잘못 맞춰 온가닥에 우리는 갯벌밖에 볼 수 없었다. 나는 갯벌이 보이는 자리에 차를 떼고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웠다. 흘러나온 연기가 강한 바닷바람에 의해 금세 흩어졌다. 어느새 그녀가 내 옆에 서 있었다. 푹 자고 일어나서인지 개운한 얼굴이었다. 데이트하러 온 거 아니었어요? 왜 혼자 구경하고 있어요? 깨우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그녀는 플라토닉 사랑, 그런 주의예요. 그렇게 점점 빼는 분치고 손만 잡고 자는 경우 드물던데. 하며 밉지 않게 웃었다. 선글라스를 벗은 두 눈이 갯벌을 보고 있었다. 데이트라는 말은 마치 녹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는 날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조금 전 나를 스치듯 바라보았다. 그때 내 표정 역시 고스란히 저장되었을 테지. 바닷물은 다 어디로 갔어요? 물이 싫다기에 없애버렸어요. 하하하. 거짓말. 정말인데. 제가 한 능력 하거든요. 그녀가 눈을 둥글게 휘었다. 자고 난 탓에 컨디션이 좋아졌는지 가지런한 치아를 드러내며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만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말대로 나는 점잠 빼는 척 연기하는 호색한인지도 모른다. 사실은 그 순간 손을 잡고 싶은 게 아니라 입을 맞추고 싶었으니까. 그녀는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 걷기 시작했다. 우리는 100여 미터를 걸은 다음 다시 차로 돌아왔다. 내가 다시 운전대를 잡았을 때 그녀가 입을 열었다. 어떤 콘셉트로 할까요? 새로 사귀기 시작한 연인. 이루어질 수 없는 금단의 사랑.
어떤 역할이든 맡겨만 줘요. 자신 있으니까. 인위적인 설정은 필요 없어요. 저랑 같이 있어주기만 하면 돼요. 가희 씨는 무엇을 생각하는 걸까? 그녀는 긴 침묵 끝에 까다로운 고객이네요. 그쪽은 하고 웅얼거렸다. 그리곤 핸드백에서 껌을 꺼내어 씹기 시작했다. 물끄러미 바라보자 그녀가 껌을 내밀었다. 분홍색 민트였다. 나는 껌을 손에 쥐고 차의 시동을 걸었다. 적당한 식당을 찾아 일대를 돌아다녔다. 호객하는 아주머니들을 보기에 민망해서 가장 외딴 곳에 위치한 횟집에 차를 대었다. 또각거리며 앞장서서 횟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녀를 뒤따르다가 손 안에 껌이 생각났다. 축축한 땀과 온기로 인해 끈적하게 녹아내려 있었다. 당장에 버리지 않는데도 주머니 속에서나 차 안에서 얹고 쓰레기로 전락할 게 분명했지만 버릴 수가 없었다. 뭐해요라고 재촉하는 그녀를 따라 횟집 안으로 들어갔다. 바지 주머니 속에서 껌이 끈적하게 녹아내리는 게 느껴졌다. 가게는 비좁았지만 한쪽 벽면이 훤히 뚫려 있어서 바닷바람을 직접 맞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다. 나는 회 한 접시를 주문했다. 매운탕은요? 하고 가게 주인이 물었다. 나는 주세요 하고 답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이 주문하지도 않은 소주를 꺼내 테이블에 올렸다. 그리고 잔을 가져오며 소주도 하실 거죠? 하며 천연덕스레 묻는다. 장사수완이 좋은 사람이었다. 곧 회가 나왔다. 맛이 썩 좋지도 썩 나쁘지도 않은 회였다. 그녀와 나는 마주 앉아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어떤 요구도 하지 않겠으니 동행해주기만 해 달라는 내 허락에 그녀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녀는 애초에 나에게 관심이 없었고 나는 그녀의 관심을 끌만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덕분에 회는 한참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녀는 산과 바다를 싫어하는 것뿐 아니라 날 것도 싫어하는 게 분명했다. 매운탕을 가져온 가게 주인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다. 맛이 별로입니까? 그대로네. 그녀의 투명한 시선이 가게 주인에게 닿았다. 그는 그녀와 나를 벌가라 쳐다보더니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우리의 빈잔에 소주를 채워주었다. 다투신 모양인데 화해하세요. 모처럼 바다까지 나와서 바람 쐬면서 얼굴 좀 풀어오들. 오래 사귈수록 편해지고 또 소홀해지기 마련인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동안의 추억을 소중히 여겨야죠. 특유의 톡 쏘는 화법으로 주인을 당황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네하고 답하는 나를 물끄러미 보고 있었을 뿐.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끝낸 우리는 밖으로 나와서 다시 바닷길을 따라 걸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음에도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다. 아까 왜 아니라고 말 안 했어요? 언제요? 오랜 연인이냐고 물었잖아요. 권태기가 찾아와 사이가 소홀해진 장수 커플이냐고. 따라준 소주까지 원샷 했잖아요. 해명할 필요를 못 느꼈을 뿐입니다. 나를 보는 그녀의 눈썹이 위로 치켜 올라갔다.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러는 가희 씨는 왜 아까부터 시무룩한 거죠? 처음에는 분명 이게 원래 나예요. 나를 내버려 두기로 한 거 아닌가요? 아무 조건 없이 동행해 주면 된다고 한 건 고객님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내가 입 내밀고 있는 모습이 싫으면 조건을 걸어요. 권태기 연인이든 알콩달콩 죽고 못 사는 연인이든 불륜 커플이든 말을 하라고요. 사흘 동안 이렇게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낼 건가요? 자세히 요구해요. 그럴 자격 충분해. 그쪽처럼 통 큰 손님은 드물거든요. 화난 건가? 그녀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내 말에 무엇이 그녀의 심기를 거슬렀는지 눈치채지 못한 탓에 숙소에 도착할 때까지 저기압 상태였다. 숙소에 막 들어서는데 그녀가 불속 사과를 했다. 불틀거려서 미안해요. 네.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떠올라서였어요. 무슨 생각인지 물어봐도 됩니까? 그쪽이 자살할지도 모른단 생각. 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들 사이에 떠도는 도시 괴담 같은 거예요. 침대에 풀썩 주저앉은 그녀가 나를 끌어당겨서 옆에 앉혔다. 그쪽처럼 며칠씩이나 시간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일회용이니까. 저급한 상상 속의 관계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리얼돌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실은 렌즈가 아무리 대단한 발명품이라도 저장할 공간이 없다면 쓸모없거든요. 우리는 촬영을 하고 있는 것뿐이 아니야. 뇌를 직접 렌트해주고 있는 거야.
손님들이 산 우리의 시간은, 기억은 우리의 기억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럼 이것도 알고 있나요? 거식증에 걸린 환자가 변기에 토악질을 하듯 우리가 머릿속에 지저분한 기억들을 지우는데 중독돼 있다는 것도. 갑자기 그녀가 이 말을 내 어깨에 기대었다. 나를 유서로 이용하는 건 싫어. 유서로 이용하다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가희 씨하고 함께 있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든 요구해줘요. 사랑스러운 연인인 척 굴어달라고. 다른 평범한 손님들처럼 조건을 걸어달란 말이야. 아직 젊은 나이. 반짝반짝 빛나는 나이. 이 아가씨는 어떤 일을 겪어왔단 말인가. 나는 그녀가 견딜 수 없이 가여워져서 어깨를 끌어안았다. 바닷가에서 하고 싶었던 대로 끊임없이 오물거리는 입술을 거칠게 탐하고 또 탐했다. 가희 씨. 내 머릿속은 너덜너덜해요. 걸레짝이지. 몸이 아니라 실은 머리가 해져 있었던 거야.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지고 있었다. 손바닥만 산으로 보이는 거라곤 붉게 타오르는 하늘뿐이었지만 바닷물에 삼켜지는 뜨거운 태양이 눈앞에 보이는 듯했다. 첫 번째 날이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 이윽고 방안이 완전히 어두워졌지만 우리는 불을 켜지 않았다. 나는 가만히 안겨드는 여인의 몸을 안아들었다. 이건 무슨 자국이죠? 수술 자국 같은데. 아팠나요? 내 질문에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배 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소리내어 웃을 때마다 잔잔한 흔들림이 살갗에 전해졌다. 그녀도 나도 헐벗고 있었다. 그러나 색정적인 느낌보다도 따뜻한 온천수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부드럽고 평화로운 느낌이었다. 웃는 것을 끝낸 그녀가 관자놀이에 평소에는 긴 머리카락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상처를 손으로 더듬었다. 기억칩을 이식받았어요. 기억칩은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다던데 위험한 거 아닙니까? 머리를 리셋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정도야 뭐. 요즘 세상의 기억이란 거 사실 참 무섭잖아요. 내가 하는 일도 그렇고. 나는 망설임 끝에 질문했다. 어떤 기억이었죠? 이식받은 기억이요? 그것도 그렇지만 남의 기억을 이식받아야 할 정도로 끔찍했습니까? 그 정도로 끔찍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까? 차마 입에 담지 못하고 생략해버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글쎄요 하며 어깨를 으쓱거렸을 뿐. 그게 이식의 장점 아니겠어요?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 어떻게 자라났고 누굴 사랑했고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새로운 기억으로 덮어버렸거든요. 우리는 좁은 방 안에 누워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음식 따위를 시켜 먹으며 반나절을 보냈다. 샤워를 하고 밖으로 나오니 그녀가 옷을 차려입고 서 있었다. 나는 지금 아주 행복한 여자예요. 이 기억칩의 원래 주인은 15살의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됐다고 들었지만 부유한 집안에서 구김살 없이 자라났죠. 부자인 부모가 딸의 소중한 기억을 팔았을 리는 없고 아마 병원 관계자가 몰래 빼돌린 걸 거예요. 왜요? 내가 행복한 소녀처럼 보이지 않나요? 어떻게 보아도 그녀는 소녀처럼 보이지 않았다. 완숙미를 풍기는 몸과 농염한 입술에서 10대의 흔적을 찾는 건 불가능했으니까. 그녀는 행복한 소녀가 되고 싶었던 거다. 구김살 없이 곱게 자라난 온실 속 화초처럼 살고 싶었던 거다. 그 삶을 손에 넣는 건 불가능했지만 소녀의 기억을 이식받는 데는 성공했다. 그렇다고 완전히 소유한 것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그녀의 예쁘장한 외모 너머에는 숨길 수 없는 공허함과 우울이 깊게 스며들어 있었다. 그녀는 내 시선을 알아차리고 보조개를 패며 웃었다. 그러게, 이건 엉터리라니까요. 완전히 지우지도 이식하지도 못해. 세상에 완벽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유통을 금지시켰는지도 모르죠. 어디 가려는 길이었습니까? 나가요. 내 뇌 속에 있는 부잣집 소녀가 지금 쇼핑이 하고 싶어서 좀이 쑤시나 봐요. 낮은 계단을 내려가 길에 내려섰다. 그녀의 손가락이 내 손가락 사이로 자연스레 얽혀 들었다. 그 손을 가볍게 앞뒤로 흔들며 밤거리를 거닐었다. 두 번째 날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게 뭐죠? 받아요. 내가 주고 싶어주는 거니까. 이걸 사려면 2시간은 일해야겠는거려. 이렇게 팁을 후하게 주는 분은 드문데 고마워요. 잘 입을게요. 눈을 동그랗게 뜬 그녀가 쇼핑백 안에 옷을 꺼내 어깨에 대보았다. 흰 피부에 잘 어울리는 푸른색의 원피스였다.
나는 가만히 구경하다가 짓궂은 마음의 팁 안 받는다면서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가 너무나 예쁘게도 웃었다. 누가요? 기분이 좋은 것 같았다. 입가에서 연신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그녀가 자고 있는 사이에 시내까지 나가서 사온 원피스 선물에 한박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누옷을 훌렁 먹고 원피스를 입기 시작했다. 3번의 관계, 7번의 식사, 그리고 1번의 선물. 이것이 우리가 나눈 3일간의 기억의 전부였다. 모두 잔잔하고 부드러웠다. 원피스로 갈아입은 그녀와 함께 바닷가로 산책을 나섰다. 내가 원피스를 사들고 돌아왔을 땐 이미 정오가 훌쩍 지나 있었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라곤 몇 시간 되지 않았다. 그녀가 모래를 밟으며 달리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어서 머리칼과 치마를 깃발처럼 휘날리게 했다. 푸른색 원피스, 그 파도처럼 물결치는 치맛자락이 나를 홀린다. 눈을 홀리고 마음을 홀려서 달려가 손에 쥐고 싶어 만진다. 허기가 느껴질 때까지 걷고 또 걸었다. 숙소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다 싶으면 돌아서서 걸어온 길을 되짚으며 걸었고 숙소와 너무 가까워졌다 싶으면 뒤돌아서서 걷기를 반복했다. 그녀가 모래 위에 풀썩 주저앉았다. 비성수기인 탓에 주변에는 우리밖에 없었다. 더 이상 모른 척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녀는 옆에 앉는 나를 빤히 보고 있었다. 실은 정말로 죽으려는 거죠. 이건 마지막 여행이고 내 불길한 생각이 맞는 거죠. 그렇죠. 대답을 안자 그녀가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기겁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이용하다니.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건가요? 당신 사실은 나쁜 남자였어. 난 며칠 새 정말 연인이라도 된 기분이었단 말이야. 나는 그녀를 가만히 끌어안았고 그녀는 더욱 안으로 파고들었다. 부탁이 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면 저와의 3일을 당신의 머릿속에 저장해 주시겠습니까? 이유가 뭐죠? 왜 죽으려는 거야?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정말 치사하고 나쁜 남자네. 죽으려는 이유가 뭔지 알려줘요. 사업 실패, 애인과의 결별, 다돌림. 품 안에서 그녀가 하고 애달픈 소리를 내었다. 대답해 달라는 듯이 긴 손톱으로 팔을 움켜쥐었지만 내가 들려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침묵밖에는 되돌려줄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좀 더 세게 끌어안았고 그녀는 품 안으로 좀 더 깊이 파고들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바닷물이 태양을 삼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법 같던 3일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아가씨가 여긴 웬일이에요? 선글라스를 낀 젊은 여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선글라스 덕분에 질겅질겅 우물거리는 입술밖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편집소의 사장은 단번에 그녀를 알아보았다. 수많은 남성들의 머릿속에 저 여자와의 시간을 멋지게 편집해서 집어넣었으니까 가휘라고 했던가. 요 몇 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아가씨였다. 그녀는 남자의 코앞까지 걸어와 무언가를 내밀었다. M사에서 만든 렌즈에서 추출한 메모리 칩이었다. 그게 뭐죠? 남의 기억을 편집하는 일을 업으로 삼은 그가 메모리 칩을 못 알아볼 리는 없었지만 그가 궁금해하는 것은 가희의 의도였다. 저장시켜주세요. 누구한테요? 가희가 제 관자놀이를 가리켰다. 마치 권총을 쥔 듯한 손 모양이었다. 편집소의 남자는 가희를 알고 있었다. 타임 서비스를 직업으로 삼은 여인들 모두를 알고 있다고 해도 무방했다. 고객의 달콤한 기억은 그의 손을 거쳐서 편집되고 재탄생된 것들이었으니까. 남자가 예술가라면 가희는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이자 재료였다. 그녀들이 없다면 남자는 별 볼 일 없는 공상가가 되었을 테니까. 편집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정해놓은 제목이라도 있어요. 그대로 1초라도 빼놓지 않고 저장해주세요. 3일치를 그대로 저장하겠다고요? 과부하에 걸릴 텐데. 타임 서비스하는 아가씨들은 머리를 초기화시키면 시켰지. 이렇게 메모리칩을 가져오는 경우가 없거든요. 왜냐? 그 기억들을 다 저장하려다 보면 보나마나 머리가 펑 터질 거거든. 그럼 아무 기억이나 지워요. 지운 자리에 그걸 넣어. 기다란 침대에 누운 가희는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남자는 혀를 끌끌 찼다. 저렇게 예쁜 아가씨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그는 가희의 관자놀이에서 두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상처를 발견했다. 어라? 기억칩을 이식하셨네. 야매로 시술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 기억이 남아있죠. 완전히 기억을 덮어놓질 못했네.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부탁한 일이나 확실히 해줘요. 어디 보자. 가희 씨 개인적인 기억은 4년 전에 끊어져 있네요. 4년 전이면 타임 서비스를 시작할 즈음이죠. 이상하게 보지 말아요. 가희 씨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게 딱 4년 전이잖아요. 그러니 나야 가희 씨에 대해 알 수밖에 없지. 선글라스 속에서 빛나는 눈빛에 편집소 사장은 겸연쩍게 기침을 했다. 어떻게요? 원래 기억에 이어 붙일까요? 아무렇게든 상관없어. 아무렇게라고 가희가 말했다. 그러나 남자는 예술혼에 불타는 사람이었다. 자기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고객들이 최상의 기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밤샘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다. 정말 내 기억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어 붙이는 기술 덕분에 그의 편집소에는 손님이 끊이질 않았다. 남자는 가희의 머릿속을 돌아다니며 기억들을 살펴보았다. 적당한 곳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심어놓을 생각이었다. 남의 기억칩을 20바퀴는 했지만 완전히 작동되고 있지 않았다. 애초에 칩의 기억을 심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가희의 머리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었다. 차라리 구체적인 주문이 더 작업하기에 편한데 가희 같은 손님은 남자의 자존심을 시험하곤 했다. 그러나 고민도 잠시 그는 곧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작업이 끝난 후 가희는 긴 마취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핸드백을 챙겨선 침대 아래로 내려섰다. 그녀는 비난의 눈초리로 남자를 노려보았다. 당신 쓸데없는 짓을 했어. 내가 아무런 콘셉트도 편집도 이어붙이기도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왜요?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역시 컨셉트를 잡았어야 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기억을 뒤져서 공통점을 찾아내 연결하는 건 나처럼 섬세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데 남자는 억울한 듯 보였다. 다시 누우십시오. 이번에는 확실하게 콘셉트를 잡아서 편집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서비스로요. 이왕이면 행복한 연인이면 좋잖아. 가희 씨. 됐어요. 당신 손에 못 맡기겠어. 남자가 가희를 붙잡았지만 그녀는 이미 가게 문을 나서고 있었다. 커다란 선글라스 속에 숨겨진 눈에서 무언가 반짝거리는 걸 발견했지만 남자는 설마 눈물일까 싶어서 고개를 저었다. 또각거리며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그의 작업실 안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다. 편집소의 모니터에 어떤 화면이 느리게 재생되고 있었다. 편집소 사장이 깜빡 잊고 재생시켜 놓고 외출한 마지막 손님의 기억이었다. 넘실 때는 바닷물이 화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가느다란 여자의 손가락이 허우적거리면서 발버둥 치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파도에 휩쓸려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가희야. 남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린다. 어딨어? 가희야. 시점이 점점 아래로 가라앉는다. 폭풍 후 치는 위쪽 날씨와 다르게 바닷속은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허우적거리던 손이 위로 힘없이 떠오른다. 그 순간 첨벙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몸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오며 물보라를 일으킨다. 그는 여자의 팔을 잡아당기려고 시도했지만 함께 가라앉기 시작했다. 나를 놔, 혜준 씨. 그러나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남자의 얼굴이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그는 여자를 꽉 끌어안고 중얼대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아무런 입모양도 포착되지 못한다. 물거품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 순간 화면이 급변하며 어느 가정집을 비춘다. 조금 전과 똑같은 남자가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남은 눈가는 거뭇하게 색이 발해 있었다.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남자의 안색이 별로 좋지 못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요. 어려운 일도 아닌데.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자기, 외로운 사람인가 보다. 그것도 무척. 그래 보입니까? 이름이 뭐예요? 마냥 오빠라고 부를 수는 없고 원하는 호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여자는 궁금한 듯 물었지만 남자의 이름은 이미 그녀의 기억에 저장되어 있었다. 딸랑 문이 소리를 내며 여닫혔다. 편집소 사장이었다. 그는 화면에 재생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곤 기겁하며 얼른 정지 버튼을 눌렀다. 내 정신 좀 봐. 삭제한다는 게 재생을 눌러버렸네. 푸른 바다가 화면 가득 잡혀 있었다. 남자와 여자가 가라앉았던 그 바다와 똑같은 그 바다가
편집소 사장의 손끝에서 검게 지워지기 시작했다. 바지 주머니를 찐득하게 더럽힌 껌을 꺼내어 포장지를 벗겼다. 분홍색 민트, 말은 거창할지 모르지만 맛은 평범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그녀를 흉내내며 질겅질겅 턱을 움직였다. 쓰레기처럼 귀찮아지고, 쓰레기처럼 처분해버리고 싶고, 쓰레기처럼 버리고 싶을 인생일 게 분명하지만 나는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다. 가희 때문에, 어디선가 살아가고 있을 그녀 때문에 나에게 그녀는 그런 존재였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졌다.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을 가라앉히며 약을 꺼내 입에 넣었다. 껌의 달짝지근한 맛이 약의 쓴맛에 의해 퇴색되어 갔다. 나는 잠든 가희를 보며 그 머리칼 위로 쏟아지는 햇살을 보며 머리맡에 가만히 쇼핑백을 내려놓았다. 그녀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좋다. 저와의 3일을 당신의 머릿속에 저장해 주시겠습니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가만히 미소 지었다. 이로써 나의 기억에도 그녀의 기억에도 우리의 추억이 공존할 수 있게 되었다. 내 마지막 바람은 오직 그것뿐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틈새. 그때 내 나이는 25살. 미국 동서부의 조지아주에서 유학을 하던 중의 일이다. 조지아는 미국에서 한국인 비율이 두 번째로 많은 곳이어서 원하고자 하면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가 있었다. 당시 나는 꽤나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서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 취직이라고는 해도 그냥 파트타임 잡이었지. 그곳에는 생전 본 적 없는 쓰레기통이랄까. 덤스터라고 불리는 거대한 쓰레기통이 있었다. 크기는 굉장히 컸지만 쓰레기를 버리는 부분은 별로 크지 않게 되어 있는 이 덤스터는 쓰레기를 버린 이후에 버튼을 누르면 거대한 쇠로 된 바가 쓰레기를 힘껏 압축하는 방식이었다.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은 사람이 들어가면 정말 빼도 못 추리겠다였다. 왜냐하면 아무리 딱딱하거나 큰 쓰레기를 집어넣어도 덤스터의 압축력이 상상 초월이었기 때문이다. 사건은 그곳에서 일은 한지 2달 반 만에 일어났다. 여느 때처럼 일을 하고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그날따라 웬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었다. 뭐 어때 빨리 하고 퇴근하자라고 생각하고 쓰레기를 집어넣는데 약간 이상한 모양으로 된 봉지가 삐죽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닌가. 물론 목장갑을 끼고 쓰레기를 버리지만 그날따라 고약한 냄새도 나고 쓰레기를 만지고 싶지 않았던 나는 그냥 압축 버튼을 눌렀고 그 다음 장면은 참으로 기이했다. 압축기는 총 2번의 압축 과정을 거친다. 밀고 빼고 밀고 빼고. 그 과정에 따라 기이하게 삐져나온 봉지는 마치 사람이 손을 흔들듯이 공중을 휘적휘적하다 빠각 소리를 내면서 떨어졌는데 여태까지 살면서 인간의 팔의 단면을 본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 사람에겐 미안하지만 합법적으로 일할 신분이 안 됐던 나는 일이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나머지 조각을 넣어 한 번 더 압축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꿈에 그 팔이 나를 붙잡는다. 오늘 아침처럼. 세 번째 이야기. 필연. 야, 정말 이 길이 맞긴 한 거야? 미영이의 높고 카랑카랑한 목소리였다. 미영이는 얼굴을 있는 대로 찌푸린 채 내게 물어보고 있었다. 그게 이 길이 맞을 거야. 조금만 더 가보자 내 대답이었다. 나는 울산에서 지내다 몇 년 전 속초로 거처를 옮겼고 나를 만나러 온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다. 이었다라고 한 말의 이유는 지금 우리의 목적이 주변의 절경을 감상하며 담소를 나누는 데서 땀을 뻘뻘 흘리며 사람들을 애타게 찾는 쪽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렸기 때문이다. 야, 아무래도 거기보단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성만이의 말이었다. 성만이는 학창시절 때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인데 나랑 똑같이 황시인데다가 이름 중간에 들어가는 성자도 일월성으로 똑같아. 항상 가족으로 오해받곤 했었다. 무슨 근거라도 있어? 그래도 이곳에 조금이라도 익숙한 성대를 믿는 게 낫지 않겠냐? 상진이가 퉁명스러운 어투로 물었다. 이 녀석을 처음 봤을 땐 세상에 불만 많아 보이는 표정과 툭툭 무신경하게 내뱉는 말투가 기분 나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도 마찰이 많았다. 물론 지금은 이놈이 보기보다 정 많고 따뜻한 녀석이란 걸 알고 있다. 근거? 느낌이지. 왠지 저리로 가야겠다는 느낌이 팍 든다니까. 한번 믿어봐. 어차피 이렇게 깊이 들어온 이상기를 못 찾으니
지금만 믿고 가야 하지 않겠냐? 미친, 그게 그만큼 자신 있는 얼굴로 할 소리냐? 느낌 믿고 그쪽으로 가서 잘못되면 어쩌려고. 약간 심하다 싶은 타박이었지만 성만이는 넉살 좋게 웃으며 대꾸했다. 야, 느낌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사람은 느낌대로 가야 할 때가 있어. 생각해봐라. 아담이 이브 눕혀놓고 느낌대로 되는 곳에 집어넣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설마 하나님이 어느 게 세워졌으니 어디에 집어넣거라 하면서 일일이 가르치진 않았을 거잖아. 생각해보면 인간이 존재하는 것도 다 느낌대로 행동해서 그런 거야. 안 그러냐? 성만이의 이 불경한 말에선 짐작할 수 없겠지만 이 녀석은 기독교인이다. 그것도 독실한 이 녀석은 나오는 대로 씹으려도 예수님이 용서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말이야 어쨌든 우리는 특별히 성만이의 제안에 뭐라 반박할 기운도 반박할 말도 없었기에 자기를 믿어달라며 확신에 찬 태도를 보이는 성만이의 말에 따르기로 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가혹했다. 야, 벌써 해가 지고 있잖아. 벌써 7시야. 그냥 전화로 경찰 불러서 돌아가자. 무섭단 말이야. 그래, 그러는 게 좋겠다. 나는 그렇게 말하며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다.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경고문을 무시하며 경찰에 전화를 걸려 했다. 굳은 내 표정을 포착한 상진이가 내게 물었다. 왜 그래? 야, 여기 통화권 이탈이라는데. 진심이야? 그래, 혹시 내 폰이 이상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너희도 확인해봐. 금세 모두의 표정이 사색으로 변했다. 모두 통화권 이탈이라고 뜬 안내문을 확인한 뒤 각자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더 표정이 침울해졌다. 야, 조금 있으면 길도 안 보일 만큼 어두워질 텐데 어떡하냐? 여기서 밤을 보냈다가 아침에 날이 밝으면 출발하는 게 어때? 괜히 무리했다간 다칠 수도 있을 테니까. 내 제안에 미영이가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싫어 하고 소리쳤다. 싫어 하며 메아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가 깜짝 놀란 얼굴로 쳐다보자 미영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갑자기 소리 질러서 미안해. 근데 여기에 남아서 기다리는 건 안 될 것 같아. 너무 어둡고 무섭고 또 벌레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미영이의 말을 상진이가 끊었다. 됐어. 무슨 말하는진 알겠으니까. 어쨌든 나도 여기서 기다리고만 있는 건 반대야. 우리가 왔던 방향으로 되짚어보면 다시 폰이 터지지 않을까. 성만이가 그 의견에 반대했다. 저 녀석이 저렇게 진지한 얼굴로 말을 꺼내는 건 처음 봤다. 아무래도 그건 안 될 것 같아. 내가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봤어. 밤에 산에서 조난당했을 때 무리해서 이동하려고 하면 죽을 수도 있대. 표정은 5살 배기 조카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며 겁주는 삼촌만큼 심각했지만 우리 중에 성만이의 얘기를 듣고 웃음을 터뜨리지 않는 사람은 울먹이고 있던 미영이 뿐이었다. 내가 성만이에게 말했다. 후아하. 야, 너 왠지 덥다고 냉면집 가자 했을 때 너만 안 간다고 생떼를 있는 대로 쓰더니 그 프로 때문에 그랬냐?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냉면이 얼마나 위험한 음식인데. 결국 몇 번 말을 주고받은 후에야 성만이를 설득할 수 있었다. 녀석은 냉면이 위험한 음식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왔던 길을 돌아가는데 찬성했다.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했는데. 조용히 해. 등신아. 가끔 잊을만 하면 이렇게 궁시렁거리는 성만이를 상진이가 진정시켰다. 계속 걷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흘러 날이 거의 저물었다. 이젠 바로 밑에 있는 땅의 돌부리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웠다. 핸드폰을 열어 통화가 되는지 확인한 미영이가 울상이 되어 말했다. 어떡해, 아직도 통화권 이탈이래. 벌써 8시인데. 내가 미영이를 달래며 말했다. 조금만 더 걸어보자. 핸드폰에 라이트 있으니까 그거 켜면 어둡지도 않을 거야. 미영이는 대답하지 않았고 우린 각자 핸드폰의 손전등 기능을 켜 땅을 비추며 걸었다. 얼마나 침묵이 이어졌을까. 숨소리와 발걸음 소리밖에 들리지 않던 이곳에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다. 미영이의 높은 비명소리였다. 모두가 놀라 미영이에게 다가가 보니 미영이는 핸드폰을 떨어뜨린 채 주저앉아 있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우리가 묻자 미영이는 헐떡대며 대답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 갑자기 핸드폰 진동이 울려서. 상진이와 성만이가 깊은 듯 물었다. 문자라도 온 거야? 아니면 전화라던가. 잘 모르겠어. 진동이 울리자마자 떨어뜨린 거라서.
상진이가 떨어뜨린 핸드폰 쪽으로 걸어갔다. 핸드폰은 액정이 앞으로 오도록 해서 넘어져 라이트가 하늘을 비추고 있었다. 상진이가 핸드폰을 주워 내용을 확인했다. 뭔데? 뭐야? 성만이와 미영이가 기대한 듯 물었다. 상진이가 핸드폰 액정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푸시 알림을 해제하시려면 환경 설정을 눌러주세요. 핸드폰 뒷면에 라이트에 비친 상진이의 얼굴은 이젠 대놓고 짜증난다는데 미영이를 노려보고 있었다. 상진이의 눈은 언제까지 짜증나게 별것도 아닌 일로 발목 잡을 생각이냐고 말하듯 싸늘했고 그 시선을 감당하지 못한 미영이가 작게 흐느꼈다. 됐어. 그만 울고 일어나자. 차갑게 튀어나온 내 말투에 누구보다 내가 가장 놀랐다. 성만이도 내 말에 동의한다는데 미영이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나 성만이나 상진이나 신경이 날카로워진 듯했다. 미영이는 우릴 야속하단 눈길로 쳐다본 뒤 코를 한번 킁 들이마시고 일어났다. 그런데 지금 혹시 배터리 많이 남은 사람 있어? 성만이의 물음에 우린 핸드폰을 확인했다. 난 16% 남았어. 난 17%. 너는? 상진이의 물음에 내가 대답했다. 젠장 9%. 성만이가 한숨을 푹 쉬었다. 난 11%. 그러면 여분 배터리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모두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었다. 미영이가 말을 꺼냈다. 일단은 배터리가 얼마 안 남은 성대랑 상진이랑 성만이는 핸드폰 끄고 있다가 내 배터리가 방전되면 그때 상진이가 비추고 그런 식으로 해야겠다. 아직 근처에 사람 사는 곳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 모두가 대답했다. 침울해 있을 줄 알았던 미영이가 괜찮아 보여 조금 안심이 되었다. 미영이를 뺀 모두가 핸드폰을 종료하자 주변은 굉장히 어두워졌다. 근처를 살피려고 하면 바닥을 비출 수가 없으니 우리는 바닥만을 밝히며 어두운 산길을 헤쳐나갔다. 미영이의 핸드폰 라이트 하나에만 의지해 걷는 산길은 굉장히 어둡고 음산했다. 게다가 어둠 때문에 걸음마저도 느려 심리적인 부담감은 점점 커졌다. 우린 아무 말 없이 미영이의 인도에만 따라 걸었다. 말을 못할 만큼 힘들지도 않았지만 주위에 흐르는 분위기 때문에 시작된 침묵은 이젠 깨어선 안 돼 약속처럼 느껴졌다. 그랬기 때문에 성만이는 평소와는 다르게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근데 말이야. 무슨 일인데? 상진이가 물었다. 성만이는 머리를 극적이는 소리를 내더니 말을 이었다. 아까부터 발걸음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지 않냐? 우리가 라이트를 끄고 나서 주변. 그러니까 우리 뒤쪽이나 옆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어. 민영이가 걸음을 멈췄다. 손을 떨고 있는 듯 바닥을 비추는 빗줄기가 계속해서 흔들렸다. 농담이지? 내가 묻자 성만이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오른편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미영이가 마구 비명을 질렀다. 미영아, 저쪽으로 빛 비춰봐. 엄마, 나 어떡해? 무섭단 말이야. 상진이가 작게 욕설을 내뱉으며 미영이의 핸드폰을 빼앗아 빛을 비췄다. 음산한 빛깔을 뽐내는 나무와 풀들 사이로 거무스름한 무언가가 휙 지나갔다. 방금 봤어? 성만이가 말했다. 상진이가 그것을 따라 빛을 움직였지만 놓친 듯했다. 나만 봤던 거 아니지? 그래, 아니니까 좀 조용히 해. 시발, 새끼가 이 상황에 말하는 꼬락서니하고는. 그럼 너는 이 상황에도 왜 그렇게 철이 없냐? 성만이가 상진이를 주먹으로 칠 듯 다가갔다. 넋을 놓아버린 미영이 대신 내가 둘을 말렸다. 야, 둘 다 그만해. 지금 서로 예민해진 건 알지만 지금은 우리가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우린 빨리 여길 나가야 해. 안 그래? 성만이가 한숨을 쉬더니 몸을 돌렸고 상진이는 핸드폰을 다시 미영이에게 건넸다. 방금 무엇을까? 다시 어두운 산길을 걸으며 가다 꺼낸 말이었다. 어느새 미영이의 배터리가 다 되어 상진이의 핸드폰 조명을 사용해 걷고 있었다. 글쎄, 혹시 여기에 산짐승 사냐? 살아. 하지만 살아봤자 토끼처럼 작은 동물들 뿐인데. 그럼 짐승은 아니란 권해. 세상에 사람만 한 토끼는 없을 테니까. 상진이가 핵심을 짚었다. 짐승이 아니다. 모두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피하고 있던 얘기였지만 상진이가 확실히 말했다. 혹시 이 근처에 이런 일 있었다는 소문 돈 적 있었냐? 글쎄, 주변 이웃들과는 친하지가 않아서
상진이가 한숨을 쉬었다. 나는 왠지 모르게 움츠러들고픈 심정이 되었다. 귀신 아닐까? 아무 말 없이 걷던 미영이가 입을 열었다. 평소라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며 핀잔을 주었겠지만 그 말에 우린 모두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상황엔 그 얘기가 현실성 있어 보이는데 성만이가 대답했다. 평소라면 미영이의 이런 말에 자기의 신앙으로 마귀를 퇴치해 주겠다 하는 농담을 하던 녀석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사람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미영이가 다시 물었지만 성만이는 간단한 대답으로 미영이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도록 만들었다. 사람이면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은데 우리는 각자 생각에 잠겨 걸었다.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졌다. 상진이가 핸드폰 불빛을 숲 쪽으로 비춘 것이었다. 그쪽을 쳐다보자 나무들 틈새 넓은 공간으로 사람 그림자처럼 거뭇한 형체가 쓱 지나갔다. 누구야? 상진이가 소리쳤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다만 놀란 미영이가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을 질러댈 뿐이었다. 젠장, 제발 좀 조용히. 비명 소리에 놀란 새들이 푸드덕거리며 날아오르고 산짐승들이 잠에서 깨어나 마구 뛰며 달아났다. 그 바람에 산짐승들이 밟고 다니는 나뭇가지들이 부서져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소음을 일으켰다. 그 소리에 더욱 겁먹은 미영이가 이젠 비명을 멈추고 울음을 터뜨렸다. 결국 그 형체를 쫓던 조명은 미영이를 향했고 우리의 위로를 받은 미영이는 진정한 듯 울음을 멈췄다. 상진이가 다시 빛을 저편으로 비추자 아무것도 없었다. 상진이가 입을 열었다. 확실해. 짐승도 아니었고 사람도 아니었어. 그래. 실루엣은 사람과 비슷했지만 빛을 아무리 비춰도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게 마치. 난 말을 멈추고 모두를 쳐다보았다. 미영이는 아직까지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고 성만이는 그런 미영이를 달래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 표현하지 않았을 뿐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유령 같았다. 갑자기 주변이 칠흑처럼 새까맣게 변했다. 상진이가 핸드폰을 확인하며 말했다. 라이트가 꺼졌어. 배터리가 다 닳았나봐. 그 말에 성만이가 휴대폰을 켜며 말했다. 벌써 2명분 배터리를 다 썼어. 수치상으로 남은 건 그것보다 더 적고 아직도 통화권 이탈로 되어 있었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요즘 시대의 동네 뒷산이라고 폰이 안 터지는 게 말이 돼? 듣고미 그랬다. 여기가 아무리 깊은 산속이라 하더라도 여긴 내가 사는 집 근처에 있던 조그마한 산이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통화가 터지지 않는다는 말은 솔직히 이상했다. 그리고 우린 산에 들어온 시간보다 더 이곳을 헤매고 있어. 어두워서 조금 천천히 움직였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인적 없는 산속이란 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조급한 마음에 성만이를 보챘다. 그가 라이트를 켜며 말했다. 계속 움직이는 건 소용이 없을 것 같아. 날이 밝을 때까지 적당한 곳에서 기다리자. 뭐, 미쳤어? 내가 엉겁결에 소리 지르자 모두가 날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난 뒷머리를 긁으며 사과한 뒤 말을 이었다. 미안해, 소리 질러서. 아무튼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방금 이 근처에 뭐가 돌아다니는지 봐놓고서 움직이지 말자고. 그래. 솔직히 말하자면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움직이는 건 위험할 것 같아. 일단 어두워져서 길을 찾기도 힘든 데다가 이대로 계속 배터리를 낭비하면 나중엔 정말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몰라. 성만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우린 성만이가 차마 하지 못한 얘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 귀신에 홀린 거 아닐까? 미영이의 말에 우린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가 예상했던 그 말이었다. 터무니없는 소리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난 애써 말을 돌렸다. 그럼 일단 근처에 넓은 풀밭이라도 좀 찾아보자. 나무들이 근처에 있으면 불안해서 어디 쪽잠이라도 자겠어. 내가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근처에서 나무들이 없는 공터를 찾았다. 달빛이 그대로 비출 만큼 근처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다. 왠지 반갑다기보단 불안한 심정이 먼저 드는데 상진이의 말이었다. 나 역시 같은 심정이었다. 공터를 찾으려 하자마자 이렇게 넓은 풀밭이라니. 대체 이만큼 커다란 곳을 왜 찾지 못했지? 그래도 일단은 들어가 보자. 그래, 저긴 좀 밝으니 핸드폰은 끌게. 공터는 생각보다도 더 넓었다.
이런 산속에 나무 하나도 없는 넓은 잔디밭이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질 않았다. 우리는 공터 중앙에 자리 잡아 쉬기로 했다. 달빛이 그대로 들어와 휴대전화의 조명이 없이도 서로의 표정까지 구분할 만큼 밝았다. 지금 몇 시야?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땐 12시였어. 미영이가 땅이 꺼질 듯 한숨을 쉬었다. 일단 가두도록 하자. 내일도 걸어야 할 테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잠이 전혀 오지를 않았다. 마음 놓고 자기엔 불편한 환경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겪은 상식 밖의 사건들이 마음속 한 곳에 떠리를 틀어 잘 기분이 아니었다. 잠을 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모두 입을 열지 않았다. 가만히 누워 밤하늘을 쳐다보니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별을 가리며 움직이는 구름도 없이 정지한 하늘만을 바라보니 평소엔 너무도 쉽게 지나가 버리는 1시간 2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때였다. 오른편 귓가에 휘하는 바람 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긍편의 소름이 돋아 벌떡 일어나며 장난을 쳤을 성만이에게 신경질을 냈다. 아, 시발. 넌 이 상황에도 장난을 치고 싶냐? 그러면서 오른편을 쳐다보자 뼛속이 서늘해졌다. 날 보며 배시시 웃고 있을 성만이는 없었고 이름 모를 풀들만이 그 자리에 있었다. 모두가 일어나 내게 물었다. 뭐야? 무슨 일인데? 내 오른편엔 아무도 없었다. 성만이와 미영이와 상진이 모두가 왼편에서 상체를 들고 날 쳐다보고 있었다. 난 대답하지 않았다. 심장을 누가 손에 꽉 쥐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왜 그래? 상진이가 물었다. 난 떨리는 아래턱을 애써 움직이며 말했다. 아니, 바람 때문에 누가 장난친 줄 알았어. 아무 일도 아냐. 뭐, 아까부터 바람은 한 번도 분 적 없었어. 사실대로 말해봐. 무슨 일이야? 사실 오른쪽 귓가에 바람 소리가 났어. 처음엔 성만이가 장난친 줄 알고 일어났었는데 알고 보니 내 오른편에 아무도 없었더라. 달빛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미영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성만이와 상진이도 심각한 얼굴이 되었다. 아무래도 여기서 자는 건 무리인 것 같다. 여기서 나가진 못하더라도 깨어있는 편이 좋겠어. 성만이의 말에 미영이가 토를 달았다. 그냥 여기서 나가면 안 돼. 잘하면 바로 밖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 힘들어. 날도 어두운 데다 핸드폰 배터리도 없는데 움직였다간 위험해. 미영이가 말문이 막힌 듯 한숨을 쉬었다. 상진이가 둘을 쳐다보다 입을 열어 말했다. 일단 앉아있자. 일어나서 돌아다닐 상황도 되지 않으니까 잠들지 않는 게 최선인 것 같아. 난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구조다. 산길에 어떻게 이런 둥근 평지가 만들어졌을까? 악어의 아가리에 들어가 앉아있는 듯 불편하고 위험한 느낌이 떠나질 않았다. 성만이의 비명소리였다. 미영이는 깜짝 놀란 듯 비명을 지르며 성만이를 쳐다보았다. 성만이는 마구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어깨를 털어내고 있었다. 이내 성만이는 일어나 어깨를 마구 때리며 몸을 뒤흔들었다. 비이성적이고 살벌한 광경에 바로 옆에 있던 미영이가 눈물을 쏟으며 기절할 듯한 표정을 지었다. 성만이는 욕설을 뱉어내며 소리 질렀다. 미친, 이게 뭐야. 어깨에 붙은 것 좀 떼어줘. 성만이는 그렇게 말하며 어깨를 마구 두드렸다. 하지만 성만이의 어깨엔 아무것도 없었다. 성만이는 이내 등을 밑으로 향한 채 몸을 던져 땅바닥을 굴렀다. 시발, 제발 아무나 이 손 좀 떼줘. 손이라고.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정말 귀신에 홀린 걸까? 나와 상진이는 일어나 성만이에게 다가갔다. 다리가 떨려 눈앞이 흔들리는 듯 보였다. 몸을 뒤에 흔들며 떼어줘. 하며 소리치는 성만이에게 상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어깨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말을 듣지 못한 듯 성만이는 소리를 지르더니 돌멩이를 주워들어 자신의 어깨를 내려칠 듯 높이 들었다. 캬, 말려야 해. 뒤에서 비명을 지르는 미영이를 뒤로 한 채 우린 성만이에게 달려가 팔을 잡아챘다. 성만이의 힘이 이렇게 셌나? 우린 마구 몸을 흔드는 성만이를 진정시키느라 안간힘을 썼다. 성만이의 고함 소리가 잦아들고 녀석이 쥐고 있던 돌이 떨어졌다. 우리 셋은 숨을 몰아쉬었다. 성만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다. 무슨 일이야? 내 물음에 성만이가 진저리를 치며 대답했다. 앉아있을 때
어깨에 누가 손을 올려놓고 꽉 쥐는 거야. 돌아보니 우리가 봤던 거. 까만 실루엣 봤어. 날 쳐다보면서 씩 굳는 거. 손을 떼려고 해도 놔지질 않는 거야. 왜 조명을 비춰도 잘 보이지 않았는지 알았어. 그 새끼, 온몸에 피가. 나와 상진이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성만이의 어깨가 눈에 띄었다. 성만이의 흰 티셔츠 어깨 부근엔 검붉은 피가 말라붙은 자국이 선명했다. 이제 우린 깨닫게 되었다. 성만이는 환영을 본 것이 아니었다. 오후의 가벼운 산행은 이제 목숨을 걸고 치르는 전쟁보다 무거워졌다. 왜? 미영이의 괴성에 가까운 외침이었다. 왜 우릴 하필 여기로 데려온 건데? 미영이의 표독스러운 눈길은 날 향하고 있었다. 장난감을 잃어버린 아이가 자기 방을 청소해 주던 어머니를 추궁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왜, 시발, 대답해. 왜 하필. 그만해. 상진이가 미영이를 말렸다. 미영이는 다가오는 상진이를 밀치며 소리 질렀다. 오지마. 대체 왜 그래? 너희들 다 오늘 만나면서부터 이상했어. 넌 갑자기 이 산에 놀러 가자며 모두를 부추기고 성만이는 이런 곳에서 나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자 하고 상진인 그 헛소리를 찬성하고 너희들 뭐여? 어이가 없어 말을 잇지 못했다. 이젠 우릴 이상한 놈들로 몰아붙이시겠다. 진정시키고 상황을 하나하나씩 납득시켜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부터 적개심이 점점 커져갔다. 성만이가 일어나 미영이에게 말했다. 왜 그러는 거야? 너도 알잖아. 여기서 무리하게 움직이면 모두 다칠 수도 있다는 거. 알긴 개뿔. 처음부터 이런 곳에 들어온 것도 내가 이쪽일 것 같다며 인도한 거였어. 혹시 알아? 너한테 귀신이라도 쓰여 있을지. 말이 조금 심하다 싶었지만 우리들 모두가 성만이를 보는 시선이 약간 달라졌다. 생각해보면 이상하기도 했다. 자기만 믿고 따라오던 성만이를 따라가서 이렇게 길을 헤매었고 이곳에서 나가자는 미영이의 말을 한사코 반대해왔다. 그러면 정말 미영이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달라진 시선을 읽은 성만이가 미영이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때 아주 잠깐이었지만 확실했다. 미영이를 향해 걸어가는 성만이와 검은 실루엣이 겹쳐 보였다. 나는 성만이를 향해 소리 질렀다. 그만. 성만이가 걸음을 멈추고 날 쳐다봤다. 난 말했다. 황성만 너 정말 귀신에 홀리기라도 했냐? 그게 무슨 소리야? 너까지 왜 그렇게 말? 얘들아 방금 성만이 등에서 귀신 봤었냐? 성만이는 놀란 눈으로 자기의 등을 살폈다. 상진이는 대답하지 않았고 미영이가 혼자 대답했다. 봤어. 저 새끼가 유령이 틀림없어. 난 미영이의 말은 무시한 채 상진이만 쳐다보았다. 미영이는 그때 성만이의 등을 쳐다볼 수 없어서니까. 너희 갑자기 왜 그래? 너도 봤어? 난 못 봤어. 우리들끼리 지금 왜 이러는 거야? 다들 남 탓만 하고 누가 귀신에 씌었다느니 하는 소리를 하고 정신들 차려. 미영이가 상진이에게 쏘아붙였다. 이러고 있다가 영문도 모르고 당하자고. 딱 보면 의심이 드잖아. 혹시 알아? 지금 성만이가 죽으면 핸드폰도 터지고 원래대로 돌아올지? 미영이의 말이 심하다 싶었다. 내가 미영이를 타일렀다. 미영아, 갑자기 왜 그래? 아직 확실하지도 않잖아.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생각하자. 너도 조용히 해. 너도 의심스러우니까. 성만이가 미영이에게 말했다. 지랄.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이간질 시키고 있는 내가 제일 의심 가는 거 알아? 전부터 뭐가 나타났다 싶으면 비명 지르고 울고 하면서 우리들 머리 아프게 만들었잖아. 난 너희들 다 못 믿어. 성배나 너나 아니면 아까부 내 말만 듣고 있는 상진이나 내 정신이 이상하게 된 걸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세 사람이 더 이상 믿음 가는 친구로 보이지 않았다.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모두 하나같이 평소와 달랐기에 내가 알던 친구들의 모습과 지금 모습 간의 이질감이 오히려 어디 을지 모르는 유령보다 한층 더 소름 끼치는 공포심으로 바뀌었다. 이제 절망적 상황에서 우릴 위로하던 서로는 의심과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차라리 혼자 이곳에 남겨졌다면 이런 기분이 되지 않진 않았을까. 우린 여전히 함께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간의 거리감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확연히 알 수 있을 만큼 벌어졌다. 그중 특히 정신적 거리감 쪽이 더 컸다. 날 믿어.
이영희가 확실해. 아까부터 모두를 귀신으로 몰고 있었잖아. 이상하다. 성만이는 대체 왜 우릴 이곳으로 인도했고 이곳에 머물자고 했을까? 미영이가 지금 이상한 건 맞지만 그렇게 성급히 단정 지을 게 아니야. 차라리 이대로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좋을 수도 있어. 그리고 상진이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 침착할 수 있을까? 난 아냐. 너희들 모두 의심스러워. 제발. 그냥 여기서 나가게 해줘. 미영이는 왜 평소와 달리 오늘따라 이렇게 미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 우리는 몇 시간이 지나도록 서로 간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말다툼을 했다. 누군가를 귀신이라 몰아세우고 몰아세워지고 반박하고 반박당했다. 그러는 동안 부지불식간에 서로에 대해 적대감을 갖게 되었고 해뜰 무렵이 되어선 우린 남들보다도 못한 관계가 되었다. 누군가의 말대로 해가 뜨고 나자 우리가 있던 곳은 공터가 아닌 숲속이었고 핸드폰 역시 터졌다. 하지만 멀지 않은 곳에 사람이 사는 도시가 있어 어디에도 전화를 걸진 않았다. 우린 산에서 내리자마자 따로 떨어진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난 택시를 하나 잡았지만 아무도 타지 않아 나 혼자 집에 가게 되었다. 산에 있다 왔나 봐. 걔. 산 좋아하나 보네. 그런데 저 산 여럿이서 갈 땐 조심해. 저기 사는 귀신이 친하게 붙어 사는 사람들만 보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거든. 용기가 센 년은 아니라 사람한테 시고해 입히고 그런 건 못하지만 머리가 좋아서. 난 대답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 귀신 때문인 걸 알았지만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놈들이다. 아, 다 왔네. 3,400원. 난 지갑에서 3,500원을 꺼내 돈을 건네주고 밖으로 나갔다. 지갑에 녀석들과 찍은 스티커 사진이 보였다. 우리 우정 영원히 하고 쓰인 사진이었다. 개뿔. 난 사진을 집어던져버리곤 집으로 향했다.